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네카라 쿠베당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 토스, 그리고 저는 가짜를 붙이는데 이런 곳에 있는 이야기, 조직문화 이야기 들어보시면 거기에는 탁월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오히려 과거에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어떤 이른바 무슨 밥통이라고 했던 곳들의 인재가 오히려 이런 곳들로 모이더라. 규모가 아니라 성장하는 성장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인재들이 모이더라. 그리고 그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내서 이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잡아가더라. 거기에는 그리고 책임을 기반으로 한 자율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그 자율 문화가 인재들을 보다 더 끌어당기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경영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거기는 돈을 벌었으니까, 인재들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혹은 투자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업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두 명 창업했고 5명, 10명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모습을 지금 보실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이 5명, 10명일 때, 혹은 한두 명일 때, 혹은 창업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겁니다. 스티브 잡스, 시가총액 부동의 1등을 차지하고 있죠. 넷플릭스, 리드 헤스팅스 한번 망하고 다시 창업해서 지금의 넷플릭스의 왕국을 만들었죠. 김봉진 대표, 배달의 민족,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진출했죠. 이승건, 토스, 여러 가지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 이야기부터 하기 앞서서 이 DRI라는 개념, DRI 스티브 잡스가 가장 먼저 썼던 개념이고, 이 Directly Responsible Individual이에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개인, 이런 의미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DRI 해라 또는 스티브 잡스는 마케팅 계획안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컨펌을 받으러 왔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물어보면 스티브 잡스는 종종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해야 될 사람은 나고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은 당신입니다. 왜 나에게 자꾸 질문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애플 범주안에서는 이 그림을 자주 그렸다고 그래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과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과 그 일에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일치해야 한다. 자꾸 이 삼각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의 비부가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고객들은 소외게 되게 된다. 그래서 가능한 이 삼각형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그러죠. 그래서 즉 실행하는 사람과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이상적으로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실행하는 사람이 책임도 지고 의사결정도 내리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직의 코어, 정말 고객에게 집착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어떤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하고 책임져주면 실행하는 사람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해라. 이거 아니죠. 경험 중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가설 중심으로 일을 해서 조직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할 때에 기존의 경험에서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립한 어떤 가설이 정말 맞느냐, 그거 토론해라 이야기죠. 어떤 기존에 일했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가설이 통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 정말 누가 책임지고 물러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의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accountability라는 단어보다는 responsibility입니다. 어떤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에 포커스를 주는 겁니다. 누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가설을 통해서 누가 성장하느냐, 그 성장하는 사람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달려야 된다.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의 애플 왕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탁월한 인재들도 모여들죠.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도 비슷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그려놓은 자율과 책임의 문서, 150페이지짜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문서다. 조직 문화의 아주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는 성장을 하고 인재들의 유지들은 떨어진다. 왜요? 회사가 성장할수록 규범이 증가하게 되고 그 규범에 따라서 인재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갭이 생긴 만큼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나고 조직에는 탁월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보통인 사람들만 남게 되더라. 그러므로 차라리 비즈니스의 성장보다는 인재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게 해주고 차라리 비즈니스의
컨플릭트를 가져오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조직이 성장할수록 조직은 규정과 시스템을 만들고 규정과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서 결국은 시스템이 사람들이 이끌어가게 되는 평범한 사람 남기지 말고 인재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차라리 비즈니스가 컨플릭트를 경험하는 게 낫다. 그 인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조직에도 적용을 했죠. 그래서 리드 헤이스팅스의 넷플릭스 관점에서는 규칙 없음을 지향하는데 이 규칙 없음, 탁월한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 없음을 지향하는데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재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영입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 영입을 해서 연봉도 그냥 업계 최고 수준으로 줘버리고 탁월한 사람 영입을 해서 그런 인재 밀도가 높아지면 그 인재들은 자동적으로 선샤인 시스템, 바꿔서 말하면 상호 피드백 시스템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도전을 하게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재들은 가설 중심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설을 주변에 다른 탁월한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샤인 시스템이죠. 어떤 마을의 물레방앗간 안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햇빛 속에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규칙 없음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No Rules Rules, 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밝혀주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정도 되지 않으면 규칙 없음 힘들걸,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그 책이죠.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자 많은 분들은 실리콘밸리는 해고가 자유로운 문화이고 1대1 매니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네, 일면 공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지향점인가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오늘날 최소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하는 그런 조직 또는 언더백이나 스타트업의 경우는요, 노동법의 제약이라든가 노동법의 현실성, 그 최저 기준을 말하는 건데 거기보다는 그 위에서 함께 놀아야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거기에 중요하거든요. 법이 나를 평생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있느냐, 그거 최저 수준입니다. 물론 그건 보장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위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봉지 대표도 비슷합니다. 배달의 민족 김봉지 대표도 비슷합니다. 김봉지 대표가 그린 그림은 이 그림이었어요. CEO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이죠.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세일 조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어떤 조직은 직접 하고,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렇게 뻗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연계도 하고, 이래요. 전통적인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위의 책임, 규율 위의 자율, 자율 위의 규율, 규율과 자율을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일은 수직적으로, 문화는 수평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배달의 민족이 탁월한 인재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실력들을 올려가면서 규율과 자율을 적절히 조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의 일환이 우스타라고 하는 시간이죠. 2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이상씩 직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직원 수가 400명이 넘을 때까지 2주일에 한 번씩 우아한 수다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했죠. 소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떤 소통이요? 규정보다는 목적을, 어떤 지켜야 될 시스템보다는 각 개인들의 탁월성을 높여주려고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의 일하는 DNA, 일하는 문화, 컬처, 이런 것들이 세팅됐으면 분명한 일이죠.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지역까지 경영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토스입니다. 토스의 이승건 대표는 금융을 혁신한다는 꿈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토스가 가져온 혁신의 결과를 보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 담당자 사무관 한 명이면요, 그냥 은행 그냥 휘청휘청합니다. 도저히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는 철저한 규정주의, 제도주의, 시스템주의, 실패하면 안 되는 주의, 아주 강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보여준 거, 물론 요즘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건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토스의 워크웨이는 신입사원 채용할 때부터 이것을 굉장히 노출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관리 당할 생각을 한다면 입사하지 마세요. 당신을 누군가가 케어해 주길 기대한다? 그거 입사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라면 입사하세요. 보세요. 일관성 대 자율성, 통제와 조정 대 신뢰와 위임, 관료주의의 효율 대 혼란을 허용하는 유연함, 구조화된 조직 대 커뮤니티형 조직, 실패를 회피하는 것, 실패를 회복하는 것, 불신뢰의 프로세스 대 신뢰의 컬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의 회사는 왼쪽에
가깝습니까? 오른쪽에 가깝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은 지향하는 바는 어떻습니까? 토스의 경우는요, 자신들의 입사 페이지에다가 아주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이쪽 아니다, 우리. 이쪽 아니다. 이쪽을 지향한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수용하고 이것을 즐길 수 있다면 우리 회사에 지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사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얼라이먼트 데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2시간 이상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과거에는 경영진과 소수의 컨트롤 타워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면 직원들은 그걸 실행하는 분위기였어요. 생산성이 그 정도만 돼도 문제가 없던 사회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노동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해 있고 한 사람을 채용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되어서 입사를 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두어서는 생산성 감당이 안 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채용된다 하더라도 물류창고에 있는 사람이든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사원이든 혹은 디자이너든 기획자이든 그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형태로는 생산성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연봉 3천만 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개인 입장에서나 회사의 생산성 관점이나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기반으로 한 자유를 펼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야 조직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선도적인 리더들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1번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1번 매니저 시스템을 만들지 마시고 메이커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매니저, 관리자 혹은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컨셉은 무슨 일인가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무엇인가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메이커이다. 메이커의 관점이다. 우리 회사는 회사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매니저가 되어가는 로드맵이 아니라 메이커가 되어가는 로드맵이다. 이 컨셉을 첫 번째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래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내가 A를 주면 네가 A에 상응하는 결과를 줘. 이런 어떤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기로 한 게 뭐였냐? 자꾸 과거를 지향하죠. 예전에 뭘 하기로 했냐? 입사할 때는 뭐 하기로 했냐? 배치할 때 뭐 하기로 했냐? 연봉 재계약할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 자꾸 과거를 떠듬거려요.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 고객 지향 리더십의 경우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Here and now.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 온 했다면 DRI 할 수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선을 향해서 피보팅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강조하면 목적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목적이 중요하면 규정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율과 책임 문화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경영자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정에서 도전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정은 실패를 회피하는 거예요. 도전은 실패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개 회사를 분석해 보면 사람은 언제까지 성공합니까? 실패할 때까지 성공해요. 사람은 언제까지 도전합니까? 실패할 때까지 도전해요. 사람은 언제까지 집중합니까? 실패할 때까지 집중해요. 실수와 실패는 다른 용어이죠. 그건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도전해서 실패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새롭게 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조직에 있어서는 회사 입사해가지고 하는 일은 매니저가 되기 위한 길이죠. 관리자가 되기 위한 길이에요. 규정을 만들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정화를 지향합니다. 지금 회사가 불안하니까 안정화되면 뭐 이렇게. 안정화되는 날이 안 온다니까요. 회사가 안정화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퇴보라니까요. 그래서 불안정성 자체를 즐길 수 있고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메이커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두 번째, 목적 중심 조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모였고, 우리가 어떤 고객의 어떤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해결 못한 기술적, 시장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계속 거기에 집중하죠. 마지막으로 실패를 찾아냅니다. 실패할 때까지 도전한다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또 설계하고 이러는 과정입니다. 네카라 쿠베당토 가인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왜 인재들이 모이는가? 여러분 주변에 각 회사에 맞는 적절한 인재의 어떤 스펙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입사한 그 친구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른 데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할 거야 하고 들어온 친구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뭐 삼성 들어가고 싶었겠죠. 공무원 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창업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이후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요. 그때 그들에게 우리 회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매니저 되기 위해서 규정 지키고 안정화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 보는 것.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적절히 함께 성장한다면 그들과 오래 가는 것이고요. 그들의 성장에 못 미치게 우리 회사가 성장한다. 그러면 떠나가겠죠. 회사의 성장 곡선과 개인의 성장 곡선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맞춰주어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함께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